이론적으로야 자유롭지만 현실적으로 다 거부할 수 없는 계약이라는 거예요. 소위 이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갑을 관계가 확실한 상태에서의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봉건 사회를 계약 관계로 설명하게 되면은요, 또 자연스럽게 개인의 자유주의에 근거하는 사회다라고 설명하게 되면 비현실적이라는 비난을 이제 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봉건 사회의 실제 현실이 주종 관계이고 신분 관계였으면 역사적으로 자명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떻게 자유롭고 계약 관계냐 이렇게 설명하게 되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론적으로, 법적인 이론적으로 자유주의 계약에 근거하고 있으면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론과 현실 사이에서 당연히 다음과 같은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자유주의 또는 개인적 분배 방식, 계약 관계가 어떻게 신분 관계, 주종 관계로 연결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죠. 그걸 설명하게 되면 이제 이해가 되게 되죠. 원래 영주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농노나 기사에 대해서 어떤 신분적 차별, 월등한 지위를 갖는 어떤 그런 공권력적 지위는 없었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나 영주는 일반 농민, 농노하고 다른 차이가 있었죠. 당시에 생산수단인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반면에 기사나 농노, 농민들은 토지를 보유하지 못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당시의 토지는 뭐냐면 유일한 생산수단이에요. 인간의 모든 의식주가 토지 이용을 통해서 다 얻어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토지를 영주가 다 독점하고 있었고, 기사와 농민은 영주가 가진 토지의 생산력을 통해서만이 자신의 삶을 이어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만일에 이러한 상황에서 영주의 뜻에 거스리는 어떤 기사와 농노가 있었다. 그러면은 기사계약이나 가신계약이나 소작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가신계약이나 소작계약이 파기된다면은 그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 계약이 없다면은 뭐 기사, 농노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 가족의 생사가 불투명하게 된단 말이에요. 결국은 영주와 맺게 되는 어떤 그 소작계약, 가신계약은 이게 공정한 계약으로다가 체결될 수가 없죠. 원래 계약의 자유에 의하면 계약을 체결하는지 말는지, 누구하고 체결하는지, 어떤 내용으로 체결하는지가 다 자유다 이렇게 얘기되는데, 중세 봉건 사회를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이 영주 싫다고 해서 다른 영주한테로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을까? 당시 사회 분위기가 그렇지 않다고요. 또 그럴 자에도 또 보장도 안 되고요. 또 새로운 데 가봤자 또 천민 취급밖에 더 받겠냐고요. 그렇죠? 체결할 것인지 말 것인지 당장 그 가신계약 그 다음에 소작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굶어 죽는다고요. 한 해 동안 뭘로 다 버티고 사나요? 그러니까 그 소작계약, 가신계약은 당연히 영주가 원하는 대로 불공정하고 부정한 내용일 수밖에 없고요. 그것이 지배예속을 의미하는 계약이고 주종관계를 의미하는 계약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계약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이 계약에 가지는 이제 문제점이에요. 이론적으로야 자유롭지만 현실적으로 다 거부할 수 없는 계약이라는 거예요. 소위 이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갑을 관계가 확실한 상태에서의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갑을 관계가 확실한 계약 속에서 영주가 생각하는 가신계약, 그 다음에 소작계약의 내용은 무엇일까? 저들에게 후한 대가를 줄 이유가 없죠. 만일에 저들이 후한 대가를 받기 시작하면은 그 대가를 모아서 영주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땅을 사고 싶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땅을 사서 독립하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영주는 나의 땅을 뺏기는 셈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독립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내 땅에서 소작을 부쳐먹게 되는 사람들 숫자가 줄어들 거고요. 그럼 경쟁력이 노동자들끼리, 농노들끼리의 경쟁력이 줄어들 거고 내 맘대로 계약 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죠.
그런 상황에서 굳이 영주가 선한 마음으로 농노나 가신들에게 후한 계약, 그들에게 유리한 계약을 체결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늘 기사와 농노는 먹고 살 정도의 어떤 대가만을 받게 되는 그런 불공정한 계약이 지속됐다고 봐야 되죠. 이런 갑을 관계 속에서의 어떤 그 계약이 몇 년 또 수십 년 동안 지속된다면은 사실은 영주와 기사, 농노, 농민, 지주와 농민 사이의 관계는 사실상 신분 관계로 넘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론상 신분 관계가 아니에요. 공권력적으로 너희 둘 관계는 상하 관계가 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사실상 가신계약, 소작계약을 통한 사실상 신분관계로 전이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대등하지만 현실에서는 지배예속관계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지배예속관계가 수십 년 계속되니까 그들 자손 사이에서는 이미 벌써 고정관념으로 지배예속관계로서 되고요. 그 차별관계가 계속 형성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봉건사회에서의 신분관계는 공권력 또는 법적으로 강제된 신분관계가 아니라 관행상 사실상 확립된 결과물이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 이유가 뭘까요? 처음에 많은 토지, 생산수단을 갖고 시작한 영주와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농노, 농민의 어떤 관계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결국은 자유 또는 계약으로 시작된 관계가 결과물이 결국은 지배예속관계, 신분관계로 귀결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관계이니까 봉건사회의 어떤 모습이 자유주의 또는 계약이 초래한 어떤 결과물이다. 이 부분을 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의 봉건사회의 어떤 삶은 어땠을까? 영주야 내가 당연히 호화로운 생활을 했을 테지만 그 당시 상황에서. 근데 당시 농노 생활은 어땠을까라고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자유를 빼앗긴 자의 비참함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유로 시작했는데 자유를 빼앗긴 자가 돼버린 거죠. 농노의 의무를 보게 되면은 단순히 생산수단, 토지에 대한 어떤 임대차 관계를 이제 넘어서기 시작해요. 왜냐? 그 토지 소작 계약을 하지 않으면은 먹고 살 수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소작 계약에 의하면은 소작지를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대신에 그 소작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죠. 그걸 넘어서 어떤 의무까지 부과되는지 한번 볼까요? 일단 영주의 직영지를 경작하고 그것을 다 수확해서 영주한테 바쳐야 될 의무가 있었어요. 또 곡식을 빻을 때는 어디서 빻아야 되나요? 영주가 경영하는 제분소에서 빻아야 돼요. 그리고 소를 갖다가 이제 생식할 때는 누구하고 그 생식을 갖다가 해야 되나요? 영주가 가지고 있는 황소하고 생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공짜로 해주나요, 영주가? 아니에요. 그 대가는 별도로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사회가 어땠는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단순한 어떤 물건 또는 서비스에 관한 어떤 계약 관계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제 신분 관계까지 이제 영주가 관여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느냐? 농노는 자기의 딸을 결혼시킬 때 영주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여기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또 영주는 농노의 아들, 딸의 후견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제 이게 점점 법률 관계가 이제 점점 공법화되고 이런 등등으로다가 슬슬 넘어가 버린다라는 거죠. 이러한 법률 관계 속에서 과연 농노의 실제 삶은 어땠을까라고 하는 거죠. 어떤 논문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나요? 그 당시에 유럽의 농노들의 삶이었죠. 그들의 집은 목재로 지어졌고 지붕은 골풀이나 나뭇가지를 얹은 오두막이었다. 바닥은 흙바닥이었다. 음식을 데우거나 끓여 먹기 위해서 방 가운데 화덕이 설치되었고 연기는 지붕에 있는 굴뚝으로 빠져나가게 했다. 침구는 흙바닥에 집을 깔거나 커다란 박스 안에 집을 깔아 만든 것이었고 대개 전 가족원이 함께 잠을 잤다.
게다가 가축들도 가족의 일원이 되어 온종일 가족들과 함께 살았다. 뭐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당시의 농노의 삶이 무엇인지라는 것들이 이제 짐작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한 삶의 법적 근원이 무엇인가? 자유주의였고 계약이었다는 점.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해 두어야 돼요.